네, 안녕하십니까. 일차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28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 즉 5월 3일 날부터 시장이 어떤 특별한 변곡점을 맞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수가 답보 상태는 약간 약간이다 하는 정도로, 자, 우리가 예상을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각오까지 이제 한 바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본 그런 시각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의 이런 약세를 봤을 때 조금 허탈한 측면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당혹스러운 측면도 조금은 생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이런 정도로까지, 즉 현재 코스피가 1.06%, 코스피 하락폭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이 무려 2.23%나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자,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그것이 추세를 이탈하는 어떤 큰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죠. 가벼운 눌림목 성격의 그러한 약세 정도로만 판단되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 낙폭이 제법 됩니다. 어제도 음봉이고 오늘은 그 음봉 길이의 두 배가 넘는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이 모습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이죠. 제가 코스닥의 일봉 차트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떨어졌을 때 연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구간을 표시해 놓은 그런 동그라미인데요. 지금이 그 초입 단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신호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일봉 차트만 보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못내 조금 석연찮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지수 약세를 야기할 만한 문제가 되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어렵사리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최소한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일상적인 정도의 약세에 불과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죠. 그리고 주변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나 또는 중국 증시도 비교적 양호했으며 또 현재 이러한 금융시장 전체를 아울러 현재 상황을 표시하는 환율 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3원 정도로서 별반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우리 증시만 유달리 불안하게 움직였다 하는 건데, 자, 이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의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흔들린 것이다. 이 판단이 된다는 건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일단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현재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금융정책과 관련된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이 테이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기 긴축할 수 있다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그것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을 보면 증시는 비교적 멀쩡한데 현재 그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했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한 1.6%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반응이라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공매도 재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약간의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악재가 있으니 그를 빌미 삼아서 외국인들이 선물 숏 포지션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베팅을 좀 했습니다. 일종의 매도 플레이인데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수가 좀 휘둘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렸다는 것인데, 앞에 두 개 FOMC 문제나 또는 현재 국채 금리 문제는 그 전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리가 충분히 검증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는 대단히 작다는 것에서 그 부분은 차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국내도 재개 전에 파생 상품과 관련된 그런 변동성 문제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문제죠. 길어봐야 이번 주 한 주로 다 끝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역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다음 주부터는 좋아질 수가 높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크게 내려간 것에 대해서 일부분 약간 현재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전략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테슬라. 자, 테슬라에 대한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실적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다기보다는 본업 실적, 즉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실적은 오히려 나쁘다는 거죠. 재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종목인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죠. SK 하이닉스 실적. SK 하이닉스 실적을 놓고 반도체 현재 실적 전망 매크와 관련된 주가 흐름에 대한 윤곽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직결된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관심이 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특히 5월 3일날 공비대 재개와 관련된 판도 변화까지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만만하게 매수할 만한 딱 한 종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LG전자가 가장 만만한 종목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왜 이 종목을 자신 있게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신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나스닥은 FOMC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OMC 정례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미연에 약간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테슬라 실적 다시 보기. 자, 이 MP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그 자체, 그 규모, 순이익 규모 한번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는 건데, 하지만 비트코인 차익이 약 1,000억 원 정도 있었고요. 탄소 배출권 판매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둘을 빼면 본업은 전기차 판매죠. 생산 및 판매는 사실상은 또 적자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판매는 잘 되는데 그 실성은 상당히 약해서 전반적인 현재 수익 구간,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큰 규모로 확대되리라 이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괴리되는 그런 실적 추이를 보였다는 거죠. 실적이 이왕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빠르게 확대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한 전기차 판매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다시 적자 전환을 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그 테슬라의 PER은 벌써 한때는 1100배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한 200배 내지 300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높은 밸류로 평가받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시 테슬라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테슬라에 국한된 문제죠. 테슬라가 그렇게 판매 전망도 또한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자체 전망한 금년 전기차
판매 예상치를 75만 대로 잡아놨어요. 작년에 50만 대를 팔았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작게는 85만 대 내지 많게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90만 대 이상 100만 대 가까이 팔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였었던 건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75만 대 정도 팔 것으로 자체 전망을 했다는 것. 자, 그만큼 주변 다른 업체, 주로 완성차죠. 폭스바겐이나 또 현대차, GM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 업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에 따라서 그 전처럼 독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들의 전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딱 본다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본업, 자기 본업의 실속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테슬라만의 문제고, 전기차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이 계속 거의 빅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고 광폭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우리의 시각을 전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시장은 그 시장에 폭발하는 만큼, 즉 수요가 폭발하고 또 2차 전지 공급은 제한되고 하니 2차 전지 또한 아주 심각한 쇼티지, 공급 부족 상태가 상당 기간, 작게는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포맷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밀렸죠. SKC가 다소 밀렸는데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말까지 그들을 적정한 비중으로 매수 내지 최소한 보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모델 S나 모델 X에 대한 생산 스케줄에 대해서는 말이 오는데요. 모델 Y는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생산 차질 규모는 테슬라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 정도 수준입니다. 1%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부분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줄지언정 전체로 봤을 때는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관점에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도 좋게 나왔고,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아직까지도 매골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생산 차질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악재는 적당하게 반영되고 마무리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윤곽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적정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5월 달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관점에서 계속 관찰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타이밍을 5월 달이죠. 5월 달 중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V자를 꺾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으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 근처에 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도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는 거죠. 1.6%.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1.0%. 근데 우리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그 전년 대비 연율로 계산해서, 분기로 계산해서 연율로 따지는데, 우리는 그냥 연율 계산을 안 하고 분기표, 그 전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만을 표시를 합니다. 1.6%로 해서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연율로 따지면 단순 계산하면 1.6 곱하기 4에서 6.4인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대략 4% 정도, 그 정도 부분이다. 연율로 따진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 4%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고, 실제로도 세계 글로벌 IB 투자은행이나 기관들은 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까지 포함해서 줄줄이 우리나라 GDP 성장률 목표치를 예상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설비 투자 굉장히 좋아요. 6.6%. 설비 투자 대부분 상당 부분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설비 투자 증가율이 무려 6.6%나 됩니다. 분기 대비입니다. 분기 대비 6.6%나 증가했다. 반도체를 그렇게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약세를 보인 반도체 관련주들 코스피에 시장 때문에 약한 거지 자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빠진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유진테크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갖고 계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PSK 다 마찬가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현재 만약에 그들 종목의 어떤 타이밍을 노린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겠지만 적당한 시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특정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 맞이해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되는데 제가 본 주요 기업들 중 실적이 나쁜 기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됐던 것들 중에 보면 S-오일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포스코 상당히 좋았죠. 또 두산바켓 이건 10년 내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기록적인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대차 좋았죠. IT,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좋았고요. 기타 건설, 최근에 현대건설 등 건설주들도 상당히 시세 분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석유화학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LG화학 들어가고 또 어딥니까? 그 SKC 들어가고 하나솔루션도 들어갑니다. 자, 그 외에 전통 산업주 중에 은행, 증권 뭐 등의 금융주 외에 화장품도 좋아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제약주도 좋게 나온 모양이에요. 보령제약이 좋게 나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만 관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리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실적과 관련된 근거, 펀더멘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실적 좋고 전망 밝고 이것이 내년까지, 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종합지수가 단순히 4천만 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200%, 그 전날 대비 5.2 베이스 포인트, 0.052% 포인트만큼 올라갔다. 0.052% 포인트라면 피부에 와닿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죠. 근데 그것을 0.01% 포인트를 1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환산해서 보면 당장 와닿습니다. 5.2 정도면 상당히 큽니다. 평균 1.0% 포인트, 1 베이스 포인트, 1 베이스 포인트 정도 움직이는데 거기에 5배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니 크게 움직인 거죠. 즉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특히 2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한때 이 국제금리가 1.7%를 넘나들 때 우리 종합지수 기술주들이 크게 휘청였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한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경계 심리가 작동될 수 있는 심리적 악재가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매도 플레이로 연결돼서 즉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함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증폭되는 효과가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자, 또 WXY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91.00 약간 올라갔지만 큰 문제 없고요. WT 원달러 환율 1112원 정도 입니다. 이 정도면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WTI 텍사스 중진유 가격도 뭐 큰 문제 없고요.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잠깐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습니다. 6천억 넘게 순매도했다는 거. 또 기관도 그게 동조하면서 4천억 넘게. 근데 기관들 내용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도 매도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매도는 작습니다. 800억 원 정도. 연기금 매도했고요. 또 투신권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저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분기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매도한 것은 즉 보면 공매도 재개를 약간 의식한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환매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즉 공매도가 조만간 재개가 되니 투신권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해서 자금을 빼내가는 과정 속에 할 수 없이 환매를 해야 되는 투신권들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바로 이 바람에 외국인들을 또 6천억 원에 더해 기관까지 4천억 넘게 순매도 하면서 이 물량은 모두 또 개인들이 받아줬다는 건데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받는 상황은 아니죠. 떨어지는 물량만 받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은 크긴 크지만 그러나 지수를 떠받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지수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구도 내지 분위기가 오늘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선물 매도가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쪽, 요거 차트를 다른 걸 봐야 되겠네요. 선물 쪽인데요. 장대 밑에 그래프를 보면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것이 보이죠. 외국인들이 오늘 계약수로 9,100계약, 금액으로 봤을 때 9,700억, 거의 1조 가깝게 선물 쪽에 매도, 숏 포지션,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우리 시장을 흔들었다.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그 분위기를 유도했다. 내지 조장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매도 플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도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선물 시장이 불안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또 어제 못지않게 5천억 넘게 쏟아져 나왔고요. 프로그램 매도 어제도 많이 나왔고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프로그램 매매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현재 차트인데요. 길더란 음봉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매물이 집중되면서 지수가 흔들렸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즉 현재 미국의 뭐 FOMC 정례 회의도 있고 또 현재 국채 금리도 좀 불안하게 움직였고 그런 분위기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약간 경기 심리 이런 것이 있는 터에 그 흐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매도를 때리는 그런 상황과 거기에 동조해서 국내 기관 일부가 참가 내지 할 수 없이 매도하는 상황까지 합쳐지면서 전반적인 이런 마이너스 분위기가 증폭됐다. 원래 조금 약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증폭돼서 더 나쁘게 보이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건데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을 흔드는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이게 길 것이냐 하면 길지도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다 하는 것으로 일단 길어봐야 이번 주 한 주다. 내일 모레까지만 견디면 된다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현재의 시각과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좋은 종목들은 그 사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실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은 일단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출이 꽤 많이 늘었어요. 8조 4,900억. 작년 동기 18%. 매출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되지 않는다는 건데 등치가 큰 SK 하이닉스가 이런 정도로 18%나 증가했다는 것은 신규 사업을 펼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심장한 시장 확대다.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영업이익이 다시 1조대를 회복을 했죠. 1조 3,200억.
꽤 많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5.5% 급증했다는 건데 작년 동기,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낮은 상태와 비교를 해보니 이렇게 좋은 것이지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참고로 2018년도 그 당시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무려 20조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따지면 약 5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1조 3천억 정도니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그 당시 전성기 때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 상태보다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6%, 이것도 아직 멀었어요. 2018년도 그 당시에 연간 영업이익률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직도 충분한 현재 그 효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역시 개선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즉 실적 설명회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D램 공급과 관련돼서 시장 전체와 관련돼서 D램 시장은 약 20% 후반, 25 내지 30%가량 성장할 것이다. 낸드 시장은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해서 35%대 그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4월 중순경입니다.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올 D램 성장률을 그 전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여서 18 내지 23% 확대될 것이다라고 상향 조정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좋게 본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재 시각이 좀 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비록 SK 하이닉스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펀더멘털에 하자가 있어서 밀린 것은 전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D램의 공급, 추가 공급은 시장의 성장률에 맞춰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성장률입니다. 평균적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많으면 20%, 평균적으로는 한 10% 정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D램 공급량은 늘리겠다는 정도, 그 이상 늘리진 않고요. 낸드는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정도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낸드보다는 D램 쪽에 수급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현재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 괴리가 발생이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즉 쇼티지, 공급 부족 상태가 더 심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반도체 D램 장치 산업의 아주 대표적인 시장 진입 장벽이 가장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니 그 특성상 그런 쇼티지 현상에 나가면 D램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조죠. 이건 2018년도에 이미 충분히 증정된 그러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것이 재현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 및 거기에 삼성전자 D램 부분까지 실적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되며 2018년도 3분기 때 당시 삼성전자는 D램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이 3분기입니다. 한 분기 내 11조 원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이 재현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꽃은 내년 정도에 필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스타트했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UV를 활용해서 4세대급 D램을 양산하겠다 하는 것, 또 176단 낸드도 양산하겠다 하는 것, 이 내용은 아마 반도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3월 달이죠. 당시 삼성전자보다 앞서 전 세계 최초로 4세대급 D램 10나노급이죠. 10나노급을 양산하겠다. 또 낸드도 전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를 양산하겠다 하는 것으로
위기다,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한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시했던 그 차세대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했던 것은 불화 아르곤 방식입니다. EUV 방식이 아니죠. 상당히 질적인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위기를 과장한 것이다 설명했던 거고요. 그리고 176단도 이게 그 마이크론 더블 스택이라고 해서 단일 스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기술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재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그렇게 그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약간 그 위기감을 조장시킬 목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 현재 8인치짜리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품목을 확대하겠다,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또 그 외에 뭡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으네요. 증착 장비 업체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 여기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예상 영업이익 규모를 약 12조 원 정도, 12조 원 정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분기별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러나 하반기 가서 2분기 더 좋아지고 3분기 더 좋아지고 해서 아마 3분기 때쯤 되면 하이닉스의 분기당 영업이익은 3조 내지 4조 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영업이익 규모는 최소 10조 내지 많게는 12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EPS는 주당 순이익이 한 12,500원 정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선행, 현재 그 실적 기준 PER 수준은 현재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말이죠. 그래서 요 삼성전자 대전에 하이닉스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이닉스조차도 팔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다. 굳이 뭐 삼성전자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3년 후, 5년 후 앞까지 보고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심정으로 반도체주, 우리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를 산다면 삼성전자죠. 그런 관점으로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제 시점에 제일 만만한 대응주가 뭐냐 하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감안사항은 실적 좋아야 되고 또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특이할 만한 한 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지수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판도와 즉 시의성, 즉 시적절하냐, 아니 그 시의성이 있어야 된다. 판도와 걸 맞아야 되느냐, 걸 많으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걸 따져봤을 때 LG전자가 제일 만만하다 하는 거죠. 일단 지난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였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금년 영업이익 규모는 평년 영업이익 규모의 최소한 50% 이상인 4조 이상을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호실적은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어쨌든 4조만 하더라도 이미 사상 최대 영업이익 규모이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 이러한 아주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연간 작게는 6천억 내지 많게는 8천억씩 손실을 계속 봐왔던 MC 사업 부분,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 적자 부분이 철폐가 되고 또 거기서 남는 기업의 역량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 적자 부분 적어지고 역량은 집중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VS 사업 부분, 이것도 장기적으로 전장 사업인데요.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해왔고 여전히 전도가 양양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여태까지는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하지만 금년에 흑자로 반전되고, 그리고 반전되면서 흑자가 좋아지는 그 폭이 굉장히 빠르고 또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최근에 뭐 스타일러나 또는 뭡니까 뭐 식기 건조기나 뭐 이런 것 등의 신가전이 필수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L전자의 본업 가전사업 부분도 탄탄한 실적
호전세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부분은 상당히 탄탄하다. 그리고 성장성까지 가미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 2021년도 EPS 15,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6만 원이니까 PER이 16만 4천 원, PER 불과 11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실적 기반이 튼실하고 거기에다 어느 정도의 성장 잠재력도 있고 그리고 잭팟도 있단 말이죠. 한 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11배는 너무 싸죠. 그래서 제가 믿져야 한 번, 믿져야 본전이다. 애플카라고 하는 한 방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실적만 갖고서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거기다 애플카를 맡을 수 있는 어떤 기회까지 있으니 이런 종목을 어, 이끌을 때 밑저의 본전이고 잘하면 한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잭팟 말씀드렸듯이 지금 협력을 맺고 있는 마그나사와 애플카를 생산하는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장성, 특히 전장 부분, 전기 자동차, 전자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전장 부분 경쟁력이 나름대로 세계 최강급입니다. 일단 모터 부분, 70년 IT 부분의 모터를 계속 제작, 생산을 판매를 해왔기에 그와 관련된 소형 모터 부분은 최강입니다. 그거를 전기차 약간 크지만 같은 맥락상의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전기차 부품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상당한 역량,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2018년도에 호주의 GKW를 인수했죠. LED 첨단 조명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명 분야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궁극적으로 미래차는 인포테인먼트가 개념이 실리게 됩니다. 즉 차량을 통해서 온갖 정보, 인터넷, 뭐 각종 그 뭡니까 인포메이션 및 또는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현재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적 환경은 디스플레이부터 시작을 하죠. 디스플레이 또 그것을 구동하는 DDI라고 하는 구동칩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라인업이 돼 있다는 거죠. 패널 갖고 있죠. 또 실리콘 웍스 등의 또 DDI 업체도 또한 라인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부분까지도 현재 세계적인 그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전장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이 확대되면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과실은 지금 당장은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정도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예 실적에 주가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LG전자는 그런 부분 실적 좋고 성장성도 전장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데다가 또 한 방이 있다. 이거죠. 한 방. 애플카. 이거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PER이 달라집니다. 15배, 20배 정도 곱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40배를 곱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가격도 만만하고요. 또 시의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형주니까 대형주 장수 올라갈 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제2선 대형주니까 지수에 크게 부담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는 여전히 현재 애플이나 또는 아마존이나 또는 넷플릭스나 또는 뭐 AMD나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도 그런 흐름에 부합되는 사업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래 전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고 주가도 만만하니 현재 시점에서 물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다 팔아서 LG전자 사자는 게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LG전자 정도까지를 부족하시면 더 사시고 안 갖고 계시면 사서 현재 이런 장세에 호흡을 맞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라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